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김영선 대리랑 저희가 항상 진짜 업계의 엑스퍼트들만 모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넷플릭스의 바인 우리 작가님을 모셨고,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좀 공부해보자. 그래서 작가님을 모셨는데, 네. 제가 처음 책을 요런 책을 TSMC에 관한 책을 감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공이 깊길래 감수를 하시나 그래갖고 이제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책을 보다가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아주 제목도 근사하고, 그다음에 아주 토픽들이 뭐 다양한 국내외 모든 반도체 중요 이슈를 다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얼만큼 내공이 깊은지 아실 텐데, 저희가 정인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박수로 한번 웰컴을 하고 정 작가님, 아마 저희 프로그램은 3프로는 전에 한번 나오셨었나요? 네, 뭐 2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 나오셨어요. 저희가 뭐 자매 프로그램보다는 약간 협업을 하는 그런 네. 프렌드 같은 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서 하고, 덕분에 높은 데도 올라와 봐갖고 원래 지하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 스튜디오고 여기는 이제 녹화입니다. 그래서 저 작가님,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 위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뭐. 네, 예. 저는 일단 정인성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서 8년 정도 검증 관련한 일을 했고요. 이제 검증을 하면서 좀 이제 반도체도 계속 검증이 점점 힘들어져서 좀 다양한 방법론을 써요. 소프트웨어에서 기술도 좀 가지고 오고, 뭐 어디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렇게 하는 중에 좀 반도체들을 다양한 걸 많이 써보게 됐어요. 소프트웨어도 써보고. 이제 그러면서 좀 반도체라는 거랑 반도체 쓰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책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꼭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두루 써본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를 가져와서 써봤다, 좀 이런 느낌. 그런데 검증이라는 게 반도체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검증은 근데 조직 안에도 검증이 있고, 그러면 특정 조직이 일부분을 만들면 그 안에서 검증을 하죠. 그러면 또 그걸 합쳐서 검증하고 이런 단계가 잔뜩 있어요. 저는 좀 이제 최종 만들어진 반도체가 있으면 그 반도체를 다른 칩이랑 이제 컨트롤러랑 결합을 해서 좀 파생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 파생 제품을 검증하는 쪽이었죠. 그거를 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검증하는 일을 했죠. 좀 겸손하셔서 그런데, 이제 아마 화면에 저희 학력 영상에 나올 텐데, 이제 S대 물리학과. 근데 이제 물리학이 아마 일론 머스크도 물리학 공부를 했죠. 네, 뭐 근데 제가 그만큼 부자는 또 아니고 이거 뭐 자랑할 수도. 근데 이제 물리학을 하면 주로 이론으로 많이 계산하고 그런 걸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로도 많이 들어가시나요? 네, 많이들 들어가죠. 이제 뭐 사실 학교 있을 때도 보면 물리학과 기부 순위를 보면 뭐 1등은 그 회사일 거고, 아마 2등은 이제 하이닉스였고 그랬죠. 그렇구나. 그 회사. 네. 알잖아요, 다들. 모두가 아는 그 회사. S, 다른 S, SK 하이닉스. 예. 오늘 그러면 하여간 미국 회사도 저희 궁금한데,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다양한 거 여쭤봐도 되겠네요. 예, 뭐 아는 만큼만. 저희는 이렇게 뭐 종목 찍고 주가 알아맞히고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거는 각자 이제 판단의 몫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때, 뭐 SK 하이닉스도 해당이 되지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숙명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 아니에요, 되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설비 투자만 한 40조 원 이상 하고, 거기다가 R&D 한 20몇 조 원 하니까 한 70조 원을 진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제일 많이 하는 회사인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주가가 이게 또 왜 삼성전자는 맨날 퍼가 났냐. 그래서 이제 뭐 9배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6배. 그러니까 최근에 더 내려갔더라. SK 하이닉스도 뭐 그 중간쯤 되고. 근데 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은 숙명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투자를 좀 덜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없나요? 근데 뭐 사실 요즘 마켓 보면 넷플릭스도 퍼가 거의 뭐 15까지 내려오고 뭐 재밌는 시장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게 퍼가 낮다. 뭐 이거는 그냥 마켓의 컨센인 것 같아요. 네. 투자 많이 하면 잠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비즈 모델이 사실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있게 한 거기도 해요. 이게 그냥 투자를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원가가 떨어지는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정유 같은 거는 뭐 이건 그냥 예시예요. 2배 투자하면 원가가 한 10% 떨어질 거다 이러면 반도체는 40~50%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쪽이 그 투자 여력을 잔뜩 들고 오면 원가 갭이 확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립하고 과점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긴 쉽지 않겠죠, 이게. 그러니까 워낙 숙명적이고 그 자체가 경쟁력을 만들고 진입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기는 되게 어렵다. 예, 물론 계속 안에서 노력은 하고 있죠. 기술도 개발하고 뭐 기존 사용자들이랑 협업도 하면서 계속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것이 뭐 방향이 갑자기 확 뒤집힐까? 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공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제 친구가 삼성전자 사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장이 많잖아요. 뭐 한 명이 아니고 되게 한 10몇 명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요즘도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삼성전자 뭐 다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이 친구 얘기가 이제 위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 투자 좀 그러니까 장비 하나가 이제 ASML 그 노광 장비가 한 2천억 하잖아요. 요즘 뭐 환율 때문에 더 올라갔을 텐데 장비 좀 들 쓸 수 없냐고 맨날 얘기한다는데 이 ASLM의 장비가 얼만큼 중요하고 진짜 이게 없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TSMC가 확장을 못하니까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거기 회사 또 들린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가야죠. 중요한 것이니까. 뭐 이 ASML 같은데 사실 이 노광기는 이제 우리가 결국 반도체가 왜 그렇게 원가가 싸졌느냐. 그 동일한 면적 이제 웨이퍼라고 부르는 판이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소자라고 부르는 이제 트랜지스터를 많이 새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계속 원가가 싸진 거예요, 칩이. 그 많이 투자하면 원가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일한 면적 어떻게 보면 동일한 원자재죠. 그 안에서 그 재화가 2배씩 나오니까 뭐 원가가 싸지는 구조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첫 단계가 뭐냐? 작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는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개수가 중요하지. 그러면 작게 그려야 되는데 작게 그리려면 그 ASML이라는 데가 만드는 그 미세 광원들이 필요한 거죠. 파장이 짧은 광원들. 이제 이런 걸 뭐 적게 쓸 방법 없냐 그러셨는데 제 생각엔 그 사장님께 제가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분도 잘 본인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ASML 같은 데도 주문이 몇 달치 밀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램 회사들이 이제 도입을 좀 미루기도 하고 한 번 더 가기도 하고 뭐 되게 중요한 장비인 거예요. 일단 작게 그려야 되니까. 물론 작게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많긴 한데 작게 못 그리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뭐 작아지질 않을 테니까. 그 장비가 뭐 이 방만 엄청 크죠. 보면 점점 커지고 있죠. 이제 그 EUV 전에 있던 이런 거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 그런 건 그렇게 방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EUV로 넘어가면서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이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원래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을 재활용하고 뭐 장비도 재활용하고 하는데 공장 재활용이 또 힘들어져서 투자도 커지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EUV 스페이스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공장 안을 뜯어 고치니 새로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시장 경제의 논리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 산업이고 아마 ASML이 뭐 영업이익률이 한 3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그 시장을 내가 한 10% 20%도 먹고 싶을 텐데 그냥 여기 혼자 계속 독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슈퍼을이라고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 진입장벽이 또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일단 그 되게 이것도 자잘한 기술을 많이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광원 부분 이제 그게 그 사이머라는 회사가 레이저를 만드는데 이것도 ASML이 과거에 인수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이머의 그 극자외선 소스가 없으면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쪽에서 그 EUV를 개발하려고 해도 사이머 없이 이 ASML 자체가 그 노광과 관련한 다른 회사들 파트너십이 강하죠.
이게 그 EUV 같은 노광 장비는 되게 그 기술적인 문제도 많고 남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도 많아요. 예를 들면 노광이라는 게 그 웨이퍼 위에다가 그 감광막을 씌우고 일종의 그렇죠. 그 빛을 쏴서 태워서 패턴을 새기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요 필름의 특성도 필름이 너무 두꺼우면 오랫동안 비춰야 되고 뭐 얇으면 조금 덜 비춰야 되고 하죠. 대신 얇으면 이제 또 그 단점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것도 조정해 줘야 되고 뭐 마스크는 뭐 어떻게 배치하고 요런 건 그 마스크 업체랑 얘기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 릴레이션 만들기도 힘든 거죠 이제. 그러니까 노광기는 그냥 노광기 오면 오케이 하고 쓰는 게 아니고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곳이랑. 그러니까 하던 곳이 하는 게 최선인 거죠 이건. 삼성 같은데 이제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면 자기네가 도와주든지 해갖고 그 약간 그 벤더 같이 네. 만들잖아요, 되게. 근데 또 예전에 지분 투자도 했었고요. ASML. 그런가요? 인텔이랑 그 삼성전자랑 몇 군데가 그 EUV 개발 초기에 그 지분 투자를 했었죠. 근데 엄청 많이 늦어졌죠 EUV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고 좀 반도체 업황이 좀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런 이 기업 문화 경영 전략 뭐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네. 한 군데만 다녀봤잖아요, 사실. 이게 기업이라는 네. 게 그 딱 한 점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이거 뭐 글로벌 기업의 하이닉스도 거의 3만 가까이 직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조직은 되게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제가 있었던 조직에 대해서 말하면 꽤 오픈돼 있고 해외 사람들과도 되게 대화를 하는 쪽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마 내부에 과거 그 기록도 많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좀 안에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도 있고 할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업 문화의 차이는 있네. 그러니까 SK가 훨씬 좀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초이스가 있으면 좀 전통을 찾으면 삼성을 가겠지만 또 그런 거 개방감 이런 거 자유스러움을 좋아하면 또 SK를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이닉스도 사실 그 자체로 그 하이닉스로서의 전통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완전히 제조 쪽이랑 완전히 연구직은 또 차이가 클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내다본다면 어디가 더 성장할 것 같으세요? 사실 근데 네. 이거는 딱 대답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어떻게 10년 뒤를 알겠어요. 근데 하이닉스처럼 그 비즈 영역이 삼성전자보다 좁으면 크면 확 크고 네. 덜 크면 확 안 크고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안정성이냐 아니면 좀 리스크 투입하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둘이 그러니까 성장은 비슷하지 않겠는가. 근데 하여간 메모리 쪽에서는 그 업종이 뭐 5년 10년 성장해야 하는 거랑 비슷한 증가율로 두 회사 다 네. 마켓시어가 비슷하게 유지될 비슷할 걸로.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은 비슷하게 갈 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비즈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흥하고 망하고 하면 좀 전체적으로 뭐 평균에 가깝게 가려고 하겠죠. 하이닉스는 그 순간 메모리 허팡이 확 뛰면은 뭐 실적이 1.5배씩 변할 것이고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전에 과거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1년 전에 제가 책을 쓸 때 과거 10년 주가 상승률하고 이제 배당 받는 네. 걸 다 해서 토탈 리턴을 계산하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변하는가 그랬더니 이제 작가님 생각으로는 큰 차이는 없게 같이 가겠다. 네. 뭐 근데 이런 건 사실 의외로 현장에서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위에서 그냥 회사를 이제 새로운 거 뭐 좀 인수해서 해볼까 내지는 요런 거에 따라서 10년 뒤는 확 바뀌는 그렇죠. 것 같아요. 갖다 붙이냐 때 또 틀리니까 기업이라는 네. 것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아킬레스 건 내지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게 이제 파운드리 네. 아니에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저 작가님 그때 뭐 책 그 TSMC 이거 감수도 네. 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제가 외국 회사에 오래 있어서 그 대만 신추파크도 되게 자주 방문했어요. 자주 방문하고 TSMC도 꽤 오래 가보고 그래서 상당히 존경받는 회사고 기업 문화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되게 주주 중심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한테 되게 존중하고 그래서 그 기업의 제조 능력, 이익 창출력도 뛰어나지만 그 국제금융사회에서 되게 존경받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좀 투명하게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렇죠. 되게 일단 뭐 대만은 거의 월 단위로 월 단위로 매출 매출이 보고도 하고 예. 이제 예를 들어 인텔 파운드리 같은 데도 안 그런데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TSMC 같은 데는 분기별 레포트 보면은
그 미세 공정별 매출도 쪼개주고 뭐 그 응용처별 예를 들어 뭐 CPU 뭐 HPC라고 하죠. 네. CPU, GPU냐 모바일이냐 이런 것도 다 보여줘요. 보면. 뭐 그런 면에서 되게 뭐 훌륭한 회사죠 TSMC. 그러니까 좀 일찍 깨우친 회사. 그러니까 제조만 하는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루두루. 근데 그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이 진짜 엄청난 그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고 TSMC는 워낙 여러 면에 있어서 앞서 있는데 이것도 한 5년, 10년을 보면 좀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뒤처지지만 않아도 이거 솔직히 선방하는 거고 좋은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뭐 삼성전자가 잘하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선두업체가 실수했을 때 후발업체가 좀 그때 치고 나갈 기술이 있어야 순위가 바뀌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이긴 한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되게 지금 심경이 복잡할 거예요. 요번에 그 스냅드래곤 같은 거 TSMC로 넘어갔어요. 네. TSMC 4나노로 넘어갔죠. 스냅드래곤이 뭔가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인데 그 일종의 CPU죠. 근데 이제 제조 능력이 그 TSMC가 좀 더 좋으니까 퀄컴이 이제 자신들이 설계한 걸 삼성에 안 맡기고 그 플래그십 모델이죠. 비싸고 빠른 거. 그거를 이제 TSMC로 넘긴 거거든요. 근데 TSMC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캐파가 되나 보죠? 뭐 이제 물건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오케이를 한 거겠죠. 퀄컴도. 근데 삼성 입장에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 제조사로서의 삼성은 이제 애플과의 경쟁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마냥 퀄컴 가는 거를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자사 공정에 묶여 있으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쟁력 자체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보내면 파운드리 쪽에 경쟁력이 좀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치고 가느냐. 일단은 그 제조 능력을 좀 올려놓는데 그러니까 그 제조에서 뭐 수율이 문제면 수율도 높이고 성능도 높이고 해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원래 파운드리는 그냥 혼자 찾아가서 만들어줘 하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이 방송국도 이제 건설사가 짓는다 그러면 뒤에 화면까지 뭐 직접 건설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 TV는 사서 쓰고 조명은 사서 쓰고 하듯이 퀄컴 같은 회사도 그 설계를 다 사서 써요. 다른 회사에서. 근데 그 설계는 어디 맞춰져 있냐 하면 TSMC에서 하려면 설계가 TSMC용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삼성에서 하려면 삼성 쪽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파운드리로 옮기려면은 그만큼의 그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그 퀄컴을 따라다니는 다른 조그만 설계업체들이 같이 옮겨가도 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으로 옮기려면 시간이 좀 들겠죠 아마. 근데 그 시간 드는 것만큼 삼성 쪽의 성능이 또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트랜지스터나 그 파운드리 성능만 따라갔다고 해서는 그 1등을 따라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TSMC가 실수를 안 하고 계속 잘한다. 그러면 1등을 탈환 못해도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별 수 없죠. 워낙 TSMC가 앞서 있어서 마켓쉐어를 뺏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이게 좀 그 칩 설계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좀 등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모르면 TSMC 하는 거 보고 하는 거죠. 다른 생태계가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설계 회사도 누가 우리 거 쓸지 모르면 TSMC에 설계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팔면 되니까 설계를. 뭐 삼성은 인텔보단 나은 포지션이지만 하여튼 2등 업체니까 조금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은 꾸준히 하면서 TSMC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기다려서 그때 조금 또 그렇죠. 이제 마켓쉐어 따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 예, 결국 이게 이 지대권 생태계가 밑에 확 깔려 있고 그게 딱딱해서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설계 회사들도 다 비용 최적화하고 이익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끌어내려면 제일 가능성 높은 파운드리 쪽에 이제 사람을 놓고 설계해 놓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거기서 삼성이 선택될 만큼의 조건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건 중 상당 부분이 이제 TSMC가 뭐 실수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외국회사 있을 때 홍콩에서 이제 아시아 반도체 카바하는 그러니까 테크 헤드 이런 친구들 물어보면 TSMC를 진짜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최근에 보면 TSMC도 주가가 금년 들어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퍼가 뭐 한 20배 하던 게 한 15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되게.
근데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그럼 3, 4위가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확률도 있을까요? 이제 3위에 해당해서 인텔 같은 데가 좀 독특한데 네. 이제 인텔은 그 기존 파운드리 고객 베이스는 없어요. 사실 굉장히 이질적인 파운드리인데 여기가 기존의 TSMC 같은 곳은 뭐들 말하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거 경쟁하지 않는다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사실 TSMC 로고가 박힌 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이 설계해서 TSMC에 제조하잖아요. 그럼 아이폰 뜯어보면은 사과 마크가 있고 네. 그리고 퀄컴이 설계해서 맡기면 퀄컴 마크가 있죠. TSMC 마크가 있는 칩은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뭐 엑시노스 정도 있겠죠. 근데 인텔은 어떠냐? 인텔 로고 박힌 칩이 전 세계에 다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팹리스들이 봤을 땐 좀 위험한 회사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엔비디아 그 GPU 만드는 회사죠. 네. 여기는 모든 사업 영역이 겹쳐요. 인텔이랑 슈퍼컴퓨터도 해야 되겠고 그래픽도 해야 된다는데 인텔도 그래픽 한다고 뛰어들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위협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텔은 자기 IP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회사로서 인텔은 말씀드렸지만 설계 회사가 모든 걸 다 스스로 설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칩의 전체 면적을 설계할 수 없으니까 절반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고 네. 나머지 절반은 사다 쓸 텐데 인텔은 그런 선택지가 좀 더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 곳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 파운드리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여긴. 요즘은 조금 얘기가 들어갔는데 이제 한동안 특히 이제 시진핑 집권 초기에 네. 이제 중국의 주요 산업을 이제 북경이 딱 그 타겟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를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굴기 얘기가 네. 나왔죠. 특히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는 플랫폼 이런 인터넷 베이스보다는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조하는 걸 되게 이제 강조하고 근데 실제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실망스러웠고 지금 봐서 2025년 안에 40% 쉽지 않아 보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거의 40%를 중국이 수입하고 근데 자급자족률이 20%도 안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외사가 중국에서 그렇죠. 예. 생산하고 중국 국경 안에 있는 외국 회사인 그러니까 거죠. 뭐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런 데들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많이 만드니까 근데 이 중국이 거의 모든 제조업은 지금 많이 따라오는데 반도체는 이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삼성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뭐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단 이게 예전 메모리 같은 건 굉장히 그 짬밥 싸움이죠 사실. 그 우리가 뭐 첨단 기술 그래서 엄청난 연구원이 고민해갖고 뭐 전혀 새로운 모양의 디램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고 이거 좀 이런 느낌. 아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그 수백 개 공정 스텝에서 왜 안 되지 고민하면서 이제 옛날 경험이랑 새로운 장비랑 얘기해가면서 그 수율을 뭐 70% 80% 이렇게 올리는 느낌이에요. 해보면 더 작게 만들면서. 근데 아마 중국 쪽은 그런 릴레이션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 되려면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정직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모든 회사가 겪는 문제긴 하겠지만 내가 완성 선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다 됐다라고 얘기해봤자 웨이퍼 양산을 막 했는데 수율이 10%밖에 안 나온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만들수록 적자잖아요. 그런 의미가 별로 없는 물건이라는 게 큰 문제겠죠. 메모리 같은 데는 그래서 수율 같은 걸 잘 못 잡고 있을 거고 좀 진짜 배기로 자본주의 동기로 이제 그 혼나면서 해야 되는 기술인 것 같아요. 살벌하게.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건 이제 디램은 그래도 뭐 중국이 하는 이유일 텐데 이게 혼자서 끙끙 싸매면 완제품 나오면 제가 컴퓨터나 그 스마트폰에 끼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요 메모리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 종류 있죠. 네. 뭐 AP나 뭐 각종 컨트롤러들 네. 이런 물건들은 설계할 때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설계 회사랑 그 제조해주는 파운드리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만드는 그렇겠죠. 거예요.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그렇게 몇 년간 릴레이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베이스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려면 EDA 툴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칩 설계하는 툴도 써야 되는데 그런 툴도 사실은 미국계 회사가 다 가지고 있죠. 뭐 그런 영역들은 다 미국에 가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는 중국 파운드리 들어오려고 해도 다른 팹리스들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뭐 너무 어렵게 간데 같이 들어와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자체 내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미중 관계가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방해 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저해 요인이네요. 네, 그거는 이제 장비 부분이겠죠. 보통. 어차피 장비가 들어갔어도 그 반도체 설계하는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중국 쪽이 확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아무리 뭐 칩 설계를 하고 싶어도 제가 칩을 설계하는데 말씀드렸죠. 모든 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다고. 건물 지을 때 전등은 사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TSMC의 모든 베이스가 다 있어요. 저는 다 여기서 설계해봤고 나의 설계를 사다 쓸 회사도 다 TSMC에 들어와 있죠. 들어오려면 같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냐 중국에 있는 그 SMIC 같은 회사는 어차피 미세 공정이 TSMC에 많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퀄컴 같은 회사는 지금 그 중국 회사가 공짜로 칩을 준다고 해도 맡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AP는. 왜냐 그 공짜로 만들어줘봤자 몇 년 밀린 미세 공정으로 그럼 스마트폰 5년 전 성능 나오겠죠. 그러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른 회사들도 같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안에 최초의 그 연못 같은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만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들이 열심히 우리 국방을 하지만 가장 큰 군대는 TSMC다. TSMC가 있음으로써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막아준다.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확실히. 뭐 손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조립해서 파는 물건이 많은데 잘못 건드렸다가 TSMC가 아예 거래를 끊어버리거나 하면 혹은 TSMC 거쳐간 모든 물건이 그 중국에서 끊긴다. 그러면 이제 전자산업을 거의 접는 수준이 되겠죠. 뭐 그 영향력은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IT 시장,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인공지능을 하거나 요런 것들 생태계는 사실 미국이 잡고 있어요. 엔비디아, 뭐 인텔, AMD 뭐 이런 것들이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인텔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거의 다 TSMC의 제조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은 그 설계 회사의 칩을 보는 거고 설계 회사는 그 TSMC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체인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평가가 나오겠죠. 그 대만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외국에서 같이 일해보면 합리적이고 일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능력 내지 그런 성품들이 또 TSMC의 장점으로 많이 발휘가 되겠네요, 되게. 네, 뭐 제가 대만 사람을 많이 알진 않는데 이제 회사 생활에서 몇 분 보긴 했죠. 이제 TSMC는 좀 이제 사업 모델도 사실 계속 한 길 갔잖아요, 그 모리스 창이. 그 어떻게 보면 한 30 몇 년 전에 이런 모델을 생각한 것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 한 모델로 가면서 일종의 그 좀 고객 서비스 정신에 가깝겠죠, 이거는. 그렇게 회사가 쫙 온라인되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금 너무 TSMC 얘기만 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제가 또 미주미 엔비디아를 안에서 우리 저 김대리가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시나요? 스트릿 파이터라고 제가 또 하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요? 제가 막 리서치를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엔비디아나 뭐 다른 기업들을 볼 때 항상 CEO의 역량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젠슨 황 CEO는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분들처럼 앞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역량이 또 뭐 있을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은 아니라서 모르죠. 그래도 근데 보면 일단 가죽 자켓이 어울리고 좀 뭐 회사 로고도 문신해 놓고 그랬는데 이제 보면 그 회사가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욕심이 확실히 있긴 해요. 엔비디아의 과거 히스토리들을 쭉 보면 원래 이제 이 회사 그래픽 하던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그래픽이란 거 특징이 제가 화면에 이제 하나씩 점을 찍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데 화면이 있으면. 그러면 이 점 하나하나는 따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CPU 같이 복잡한 칩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좀 단순한 연산기를 잔뜩 붙여놓는 칩을 쓰거든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그 시장을 2000년 초반쯤에 차지했어요. 그 이제 3DFX 이런 회사를 물리치면서 사실상 1등이 됐는데 이제 그때도 계속 욕심이 있었어요. 여기를 보면 우리는 그래픽 말고 딴 것도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이 회사 저 회사 인수를 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 그래픽에서 좀 특성이 비슷한 데로 넘어가요. 물리 연산이 좀 그래픽이랑 연산 방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 물리 연산하는 회사도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자기들이 잘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그래픽 카드로 좀 일하기 좋게 만들자 해서 이제 쿠다 같은 프레임워크를 네.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캐나다에서 그 인공지능 한참 인기 없던 시절에 한 뭐 10몇 년 전이죠. 그 누가 이제 속된 말 주워 먹은 거죠. 한번 그래픽 카드로 해볼까? 네. 잘 되네. 그러니까 그거 바로 눈치채고 그쪽으로 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최근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아서 근데 이 건가요? 운의 효과는 네. 솔직히 모든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엔비디아가 그 세상의 모든 연구원들이 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인공지능이 뜰 거야라고 대답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쓰기 좋게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디렉션이 보면 확 움직이는 거고.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인공지능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네. 이제 결정된 건 2012년인데 경쟁사였던 AMD는 그거 제대로 대응 못 했잖아요. 솔직히 그 그래픽 카드로서의 역량은 둘이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거는 AMD도 다 되는 거예요. 네. 차이는 뭐냐? 엔비디아가 최초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 엔비디아 카드에 맞춰서 코드를 짰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머신러닝 하고 싶은데 이게 부가가치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연구원을 그냥 대학원에서 뽑아요, 그때. 근데 예를 들어 AMD가 카드를 공짜로 준다 그러고 엔비디아가 100만 원에 준대요. 근데 연구원 월급 얼마인데요? 그 100만 원 더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카드 쓰면 고작 100만 원 더 내면 전 세계 코드가 다 보이는데 그렇게 차지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엔비디아한테도 리스크가 혹시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겠죠. 예. 이제 인공지능도 이제 유명해진 지 몇 년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뭘 해도 다 박수를 쳤어요. 인공지능이 뭘 했대, 박수, 뭐 다 박수를 쳤는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사업성 있는 물건들이 나와야 돼요. 사업성 있는 게 있긴 한데 네. 엔비디아가 계속 크려면 이제 학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 신경망 중에 예를 들면 네이버가 하는 하이퍼클로바다, 뭐 네. 구글도 뭐 좀 큰 거 하고 뭐 그런 거대 신경망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GPU 많이 필요한 칩이죠. 아니 많이 필요한 인공지능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죠.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좀 반반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인공지능도 계속 그 인공신경망을 키우니까 키우는 만큼 또 성능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또 누군가 돌파구를 뚫으면은 또 한번 훅 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쪽에 돌파구가 안 열리고 계속 신기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네. 엔비디아도 좀 이렇게 멈추겠죠, 성장이. 계속 연구 개발도 하고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신경망에서의 돌파구는 엔비디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디서 연구원 하나가 뭐 하나 네. 이론적인 돌파를 이뤄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TSMC처럼 독보적이지는 않은 거네요. 여기는 어떻게 네. 보면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뭐 TSMC 같은 곳은 공고한 토대를 쌓고 가면서 이제 네. 함께 식구들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러 회사를. 엔비디아 같은 설계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인텔이 원래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어떤 연산 장치로 보면 세상 연산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인텔이. 옛날에 인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에 하는 거예요. 저도 인텔에 조금 더 익숙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프로그래머라 그러면 스마트폰에 해도 프로그래머고요. 인공지능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GPU에 하는 거잖아요. 네. 개수가 늘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 IDM으로 안 보고 CPU라는 설계 관점에서 보면 네. 그 설계 안에선 주도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한 200~300조 원 넘는 반도체 기업 중에 압도적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다 이렇게 맹신을 했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조건을 다 충족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뭐 좀 예. 그 if가 조건들이 좀 맞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정말 이 칩이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 GPU라는 건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이 쓰는 네. 거죠. 근데 왜 CPU는 안 되고 GPU는 됐느냐? 이런 이유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봐야죠. 예를 들어 어떤 신경망이 뭘 했대더라. 그러면 저는 이것부터 고민을 해요. 신기한 애보다는 저게 그 상업성이 있을까? 저렇게 만들면.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뉴스들을 좀 해석을 해 나가야죠. 어떻게 보면 인텔도 그 순간에 그 CPU 열심히 만들고 GPU로 못 넘어갔으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고 그 해보고 싶은 일 중에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지금 CPU건 GPU건 만드는 회사들이 구멍이 나 있을 수 있어요. 대응이 안 돼요, 시장이. 그럼 그럴 때 하나씩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건 로직 쪽이죠. 이제 파운드리는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로직은 뭐 CPU, GPU 너희끼리 싸우고 제조는 내가 해줄게 이런 느낌이죠. 그럼 TSMC로 다 오겠죠, 하여튼 이거는. 그리고 메모리 회사는 하여튼 메모리 팔겠죠. 메모리 있어야 돼요, 뭘 해도. 이제 애플이 M1이라고 이제 하고 나서 얼마 전에 M2 발표했는데 사실 애플도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두진 않았을 거예요. 그 테슬라가 이제 우리 뭐 서학개미 보유 1위인데 일론 마스크가 우리는 반도체 문제 큰 문제 없었다. 뭐 기술이 엄청나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의존하는 반도체 자체가 다른 거겠죠, 아마.